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뉴스에서 항상 얘기하는 30대 실수요자 그리고 패닉 바잉을 하는 바로 그 시대 그 세대이기도 하고 저한테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있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저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데 사실은 좀 너무 편향된 얘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인지 한쪽은 너무 하락론자들만 있고 한쪽은 너무나 이렇게 상승론자들만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일반인 딱 지금 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리고 딱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세대로서 제가 이해를 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방향과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있었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언급하면서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영상이 사실은 하루를 이야기를 해도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현 정부를 비판한다라든가 현 정부가 이전 정부가 나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부마다 공과 사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제 덮어두고, 자, 일단은 정부가 생각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방향성은 처음에 두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세제도가 폐지를 이제 길게 봐서는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집값 안정을 해야지, 이걸 해야지 출산율도 높아지고 많은 청년들이 저 같은 사람이 딱 그렇지만 집을 구하기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하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겠다. 이게 아마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목표였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정부에서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역대 최저고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출산율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왜 전세 폐지가 돼야지 집값 안정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크게 이슈가 된 게 있었죠. 갭 투자. 갭 투자라는 게 있어서 이 갭 투자가 어떻게 집값 상승을 이끌어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은행 대출 레버리지를 껴가지고 갭 투자를 하게 되니까 집을 사기가 굉장히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갭 투자를 하게 됐었고, 아무튼 이 전세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집을 살 때 이제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돈이 1억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면은 내가 한 전세가 한 6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내 돈이 한 4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돈이 반도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의 공식처럼 집값은 전세값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매매 가격을 예측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갭 투기꾼들, 이제 얼마 전에도 집을 한 수백 채 갖고 있다가 그거 이제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갭 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갭 투자의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목표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전세는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거다.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잘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서민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월세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월세를 한다. 월세를 하게 되는데 월세가 계속 나간다라는 게 어차피 뭐 전세도 뭐 이자를 계속 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뭐 유럽 같은 선진국들도 다 월세만 한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유럽 같은 데에서는 예전에 그 좀 합의가 된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직도 거기에는 귀족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들의 그런 신분제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증여세나 상속세 이런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유럽 같은 국가들을 가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더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레벨에 그냥 맞춰 사는 거죠. 내가 언젠가 뭐 한남 더위를 사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잘 없는 거죠. 엄청나게 대박을 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물론 이제 다른 통계를 봤었을 때는 뭐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가 되는 나라가 딴 나라가 많던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거 말고 내가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거에서,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서민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이게 목돈이죠, 목돈. 아이고, 그냥 기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목돈을 마련을 하는 게, 그런데 월세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돈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돈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한 가지 예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만든 게 있어요. 청년 임대 아파트를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뉴스를 보면은 월세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실제로 가난한 청년들이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임대료가 한 달에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좀 좋은 조건의 그런 것들은, 아니면은 뭐 보통 그래도 60 이상 나가게 되고. 근데 사실은 청년들이 월세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내게 되면은 사실은 미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월세로 해서 임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돈을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괜찮은 집에 임대용으로 집을 짓게 되면은 사실은 서울에서 10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내면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집, 아니면 목돈이 보증금이 막 억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가게에서 수입이 한 300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내가 월세로 100만 원 정도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돈 모으기는 거의 이제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나중으로 봤을 때 전세가 없어지는 게 좋을지 어떨지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확실한 거는 정부의 목적 자체는 전세를 폐지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좀 이제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앞에 세대에서는 그것들이 됐는데 뒤에 세대에서들은 그거를 다 막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도에 이제 약간 틈새들이 생기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거를 안 할 거면은 허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허용을 다 안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어디는 또 해주고 어떤 경우는 해주고 어떤 경우는 또 안 해주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 틈을 찾아내 가지고 요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정책이 20번 넘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틈을 주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정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더 불안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임대사업자로 돌리게 되면 혜택을 준다 막 그렇게 했었다가, 사실 그때 정부 말 믿고 등록을 했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또 후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가중이 됐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전세 매물이 지금 얼마나 없냐면은, 이게 저희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 지금 신사 1, 2동을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뭐 다른 데는 뭐 결과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전세가
요 신사 1, 2동 합치면은 여기 인구가 한 몇만 명 살거든요. 제가 알기로 두 개 합치면 한 4, 5만 명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인구가 4, 5만 명인 곳에 전세 매물입니다. 여기 지금 전세 하나 있고, 전세 여기 하나 있고, 전세 3개, 전세 하나. 그러니까 요 1, 2동을 합쳐가지고 전세 매물이 10개도 안 되는 거죠. 예, 6, 7개. 이마저도 지금 문의를 주면은 이미 나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나가 집이라고 하면은 안 나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봉착을 하는데요. 30대는 왜 패닉 바잉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에서 제가 좀 전에 뭐 전세를 보여드려서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버텨라.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 버텨라 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고 집이라는 게 뭐 내가 25평 살다가 17평으로 가는 거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특히 내가 가정이 있고 뭐 아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맞춰가지고 집을 줄여간다라는 거는 사실 힘든 거예요. 이제 전세 매물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거의 매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랑 이제 매매가랑의 큰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하고. 자, 여기가 일단은 제가 있는 지금 작업실 근처의 동네인데요. 제 작업실이 요쯤에 있고 여기가 제 작업실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매매는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이 8억에서 9억 5천까지 늦게 되는데 옆에 보시면은 자, 여기가 2018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곳이거든요. 보면 2018년에 가격이 4억쯤이었어요. 예, 4억쯤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지금 8억. 좀 요거는 지금 아무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지금 좀 보여드리면은 옆에 매물들이 다 지금 8억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다 8억이 다 넘죠. 그러니까 이게 2년 만에 집값이 두 배가 뛰었어요. 두 배가. 사실 은평구가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를 동네가 아닌데 저희 동네가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 전체 통 합쳐가지고 전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오를 곳이라고 해요. 매매가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고. 근데 이 처음에 4억이라는 게 이때 4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4억에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분양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4억 밑으로 했는데 아무튼 2배 이상 가격이 뛰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30대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이 패닉 바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2년 사이에 집값이 2배로 뛰었다란 말이죠. 여기 뭐 저희 동네는 그렇지만 다른 동네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배로 뛰었는데 지금 전세가 별로 없고 거의 매매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30대가 멍청해가지고 무슨 내가 지금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산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집을 미리 사놨던 사람들은 이제 30대가 사잖아요. 수익을 실현을 시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이제 집을 지금이라도 팔아라. 계속 신호를 주고 있잖아요. 너 더 갖고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와버린 거죠. 자, 전세 매물은 없어요. 다들 이제 그냥 전세를 연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집을 파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2년 전에 뭐 4억쯤에 이때 팔아가지고 빨리빨리 집값을 안정화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뭐 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2배가 뛰어 올라서 8억에 이 30대들이 이거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가 뭐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른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뭐 집값이 다시 8억인데 이게 4억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무작정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경제가 진짜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해외 자본들이 들어온다라거나 아니면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는 방향이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근데 뭐 어찌 됐건 뭐 그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문제는 정부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젊은 3, 40대, 그러니까 젊은 2, 30대 이 사람들이 빨리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값을 안정화를 시켜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이 30대들에게 이 정부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부동산 정책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잘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 뭐 K 방역 같은 것들도 잘했고 여러 가지 잘한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사실은 뭐 제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단연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삽질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자, 거의 한 2년 아니면은 3년 동안 집값이 고공행진,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말도 안 되게 집값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30대들이 집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려서 놓아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집값이 어떻게 보면 최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30대들이 매매를 다 떠 안았어요. 이 올라간 집값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차액을 이 30대들이 그 차액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패닉 바잉을 한 30대들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나마 이것도 여유가 있어서 된 거지만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없어요. 4억이었던 아파트가 8억이 됐는데 전세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매매 매물밖에 없으니까 그 매매 매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집을 빨리 팔으라고 하니까 팔 수밖에 없어서 집을 팔았더니 이게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 30대들이 그거를 고스란히 떠 안아 버렸습니다. 집값 상승분을. 뭐 어디 딴 데를 보면은 사실은 뭐 서울에서 몇 년 동안 5억 아니면은 더 오른 데들 엄청나게 많죠. 그거를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 30대들이 떠 안아서 사상 최악의 출산율.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전쟁 중보다도 더 최악의 출산율. 전쟁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애를 안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출산율이 낮다, 뭐 고령화 사회로 간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거랑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출산율이 된 거예요. 왜냐? 30대들이 이 집값 사실 말이 안 되는 집값 상승률이었는데 이거를 30대들이 다 떠안게 됐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집을 미리 사놓거나 했었던 사람들은 뭐 돈을 벌었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제가 2년 전에 저희 집으로 전세로 들어와서 이제 저도 올해 똑같은 시간에 패닉 바잉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달에 저도 패닉 바잉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 집 집주인이 다주택자였냐, 그 집주인 있잖아요. 집주인분이 다주택자였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분도 이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이 한 채고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이제 뭐 직장 때문에 다른 데를 가게 된 건데, 이분이 집값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사면서 이분이 돈을 벌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분이 이제 뭐 어디 경기도권이었는데, 경기도권에서 이분이 원래 이제 그분도 전세로 거기를 들어갔단 말이죠. 이분이 있던 지역이 집값이 더 올랐어요.
집값이 더 올라가지고 이 집주인분도 원래는 2년 전에 집을 팔려고 그랬는데 제가 전세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집을 샀으면은 자기네들도 그 돈을 가지고 이 동네에서 집을 사가지고 그럼 괜찮을 수 있었는데 서로 윈윈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때 2년 전에 집을 샀으면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튼 그러니까 둘 다 돈 번 사람이 없어요. 돈 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서로 집을 매매를 하거나 미리 사놨다 그래가지고 돈 번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걸요. 물론 이거는 저의 경우의 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어디였더라. 아무튼 되게 경기도에서도 좀 핫한데, 그렇게 핫한 데도 아니에요. 핫한데 그냥 근처였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네,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여기 제가 이제 이번에 산 집에 집 가격이 오르는 거로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해선 근데 이분들도 애가 둘이셨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튼 직장도 그쪽이고 집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대출받고 뭐 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정부의 방향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전세를 폐지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이거 얘기가 길어질까봐 안 한 게 있었는데 이제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 게 사실 강남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뭐 비버리 hils나 뭐 뉴욕처럼 우리 같은 서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가 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동네 같은 데가 서울 은평구가 4억짜리 아파트가 8억, 9억이 될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강남 집값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강남 집값을 잡지도 못했죠. 잡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이제야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강남 집값을 잡았다. 근데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평균 10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무슨 뭐 10억이 아니라 6억 얼마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아파트 그 매매 기준을 어디다 잡아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네, 다 그 정도 가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제 작업실 뒤에가 이게 8억 9억을 할 동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런 4억짜리 이런 아파트들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 아파트들이 아닙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저쪽에 이제 밑에 동네를 보면은 이 가좌동 이런 데 있잖아요. 가좌동. 옛날에 사실 이게 서대문구 은평구에서도 약간 시골 같은 곳이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건 전세군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가게 되면은 12억, 뭐 10억. 예, 지금 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10억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이 3억짜리도 있는데요. 예, 여기 말씀드리지만 3억에 나와 있는 데는 우리가 사는 그런 아파트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강남에도 10억도 안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9억이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9억대로 살 수 있는 매물은 없고 11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뭐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다를 텐데 네, 아무튼 이렇게 되었고 정부의 방향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실수요자들의 체감은 제가 느낀 체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도 안 되는 집값 상승 그리고 여기에서 월세로는 갈 수 없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로는 갈 수가 없고 100만 원도 제가 적게 잡은 거예요. 월세로는 갈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월세 매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집을 팔려고 하니까 월세로는 갈 수가 없고 전세값 폭등 그나마도 전세가 없음 집을 살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 집을 그러니까 강제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2, 3년간 올라간 집값의 부담을 30대가 지게 됨. 제가 왜 계속 30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올해에 집을 산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 수직 하락. 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요 한 2, 3년 동안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의 그 과정과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더 복잡한 얘기를 뭐 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문가분들은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복잡한 거 알면은 뭐 집을 싸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일반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내가 당장 내일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부동산에 갔는데 집값이 올라 있고 그거 비판하면 부동산에서 뭐 집값 깎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이게 실수요자가 생각을 하는 그 방향이고 이제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보자고 하면은 물론 전세가 폐지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강남 집값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왜 잡으려고 했을까요? 강남 집값이 제일 비싼 집값이니까 그게 좀 떨어지면은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왜냐면은 은평구 같은 데 집값을 잡아가지고 뭐 조금 떨어뜨려 봐야 서울 전체 수도권으로 보면은 뭐 잡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가장 이제 값이 비싼 강남 쪽을 잡아야지 이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성과를 냈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성과가 있어 보였겠죠. 예, 근데 그거를 잡으려다가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의 집값을 말도 안 되게 올려버렸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패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기존의 이제 형평성들을 위해서 만약에 뭐 작년엔 됐는데 불과 저번 달까지 됐는데 이번 달은 갑자기 전세 대출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틈을 파고들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저는 지금 빚은 열심히 갚아야 되고 패닉바잉을 사실 패닉바잉은 아니에요. 패닉바잉 자꾸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게 돼서 어쨌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남 얘기일 수도 있고 예 그러는데 이게 제가 지금 진짜 실수요자가 파악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빠뜨린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큰 기류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